그날 회견장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조용히 셔터를 눌렀고 누군가는 눈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죠. 그녀는 단 37초 동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일본의 외교를 바꿨고 동북아의 균형을 뒤흔들었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한 동맹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현실을 직시한 개혁가라 불렀고 또 어떤 이는 동북아를 고립으로 몰아넣은 오만한 정치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았고 정부도 말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점점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파도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정치인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날 그 말을 했는가에서 시작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그녀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랍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기 전까지 저는 늘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의 한 조그만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타카하시 유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가족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직장에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차를 내오며 손님을 맞는 일을 즐기시는 분이셨죠. 어린 시절 저는 늘 집 앞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 제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듯 평온했던 삶이 한 인물의 선택으로 인해 어떻게 급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국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멀게만 느낄 수 있는 외교 문제, 국가 간 관계가 어떻게 우리 일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변화를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살 때 저는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 도시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아직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우리나라는 언제나 강하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고 여러 나라의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저에게 늘 설렘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얽혀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과 물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을 이끌던 한 인물, 모두가 알고 있던 그녀 다카이치 사나에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명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최초로 총리가 된 정치인입니다. 강경 우파 노선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인물이었고 국내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가 발표한 성명은 일본 국민은 물론 일본 밖에서도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연발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평소처럼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료 편집자의 급한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유키 씨, 뉴스 보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정치 뉴스는 늘 있던 일이었고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에서 흐르는 뉴스 속 그녀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전부터 몸부터 긴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가 나간 그날 저녁, 회사 전체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슬슬 가벼운 농담도 오가고 누군가는 편의점에 갈 사람을 찾기도 하고 저는 늘 그렇듯 책상 위에 놓인 원고에 집중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뉴스 속 자막이 바뀔 때마다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미군이 떠난다고요? 편집팀에서 가장 연장자인 무라오카 선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화면을 캡처해 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확실하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 떠난다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전쟁 세대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제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 대부분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적이 가득한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기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결정들이 이미 내려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미국에 너무 의존했으니까. 그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끊어내겠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불안은 단순히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큰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하는 막연한 의문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해석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어떤 게시물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과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불안한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있는 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 정말 괜찮은 걸까? 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는 직장인 무리, 카페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는 중년 여성들, 대학교 근처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 대신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학생들. 도시는 분명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가 말하길 이번 결정은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언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너무 단호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간단히 식빵을 구워 아침을 해결했어요.
요즘은 뉴스를 틀어놓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기대보다는 혹시라도 지금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아침 뉴스에서는 짧지만 묵직한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일본 외교 당국과의 긴급 회담 일정 전면 취소. 태평양 전략 재조정에 따라 우선 협상국을 한국, 호주, 필리핀으로 변경. 그 보도를 들은 순간 제 입안에서 씹던 빵조차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외교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뉴스가 아니라 그 회담의 빈자리를 메우는 나라들의 이름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우선 협상국이라는 말 속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명단에서 빠졌고 미국은 분명히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 이상 어색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집부장인 사토 미오 씨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찾았고 모든 팀원들이 불려 들어갔어요. 회의 주제는 외교, 안보 이슈 관련 출판물 기획 변경이었습니다. 당분간 정부 입장에 맞서는 책은 모두 보류합시다.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는 재조율하고 원고의 표현 하나하나 신중해야 해요.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출판 검열이 시작된 건가요? 미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서류를 뒤적이기만 했어요. 그 짧은 정적이 저에겐 훨씬 더 많은 말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동료인 이노우의 료타 씨와 함께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 료타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날만큼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키 씨, 이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기자회견 다음 날이면 논평이 쏟아졌을 텐데 지금은 언론도 너무 조용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 이 정도 사안이면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뭔가 반응이 있어야 정상인데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 정착한 대학 친구 오노 히카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 내 정부기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국제관계에 꽤 밝은 친구였죠. 화상 통화를 통해 화면 속 히카루를 보자 반가운 마음도 잠시 저는 곧장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고립되는 건가? 미국이 진짜 등을 돌리는 거야? 히카루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였어. 하지만 이번은 다르게 봐야 해. 일방적으로 요구를 거절한 건 일본이니까. 게다가 그 발언, 미국 쪽에선 꽤 자존심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 간다는 믿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자동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을 뻗어 뉴스를 켜는 습관이 생겼어요. 변한 게 없다면 안도했고 변한 게 있다면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한 자신을 느꼈죠. 회사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정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누군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어도 곧 누군가가 말을 돌리거나 분위기를 흐리며 끝내버렸습니다. 회의에서는 표현을 조심하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은 빼자는 말이 점점 자주 나왔고 작가와의 인터뷰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사토 미호 부장님은 아무 말 없이 늘 체크리스트만 바라보았고 편집부 전체가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 속에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 요시카와 에미 씨가 퇴근하면서 제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유키 씨, 혹시 그 책 원고 넘겼어요?
그녀가 말한 그 책이 뭔지 저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맡았던 원고였어요. 동아시아 안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에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당시엔 출간 허가가 났었고 저자도 신중하게 접근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그런 식으로 물어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는 문제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인쇄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쩌면 미뤄야 할지도 몰라요. 다른 팀에서 맡은 책도 출간 취소됐대요. 에미 씨는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무겁고 피곤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출판이라는 건 단지 책을 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세상에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직접적인 검열도 없었지만 스스로 입을 막고 손을 멈추는 분위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판사 계열 작가이자 오래 알고 지낸 지식인인 하시모토 켄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전화보다는 메일로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왠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 괜찮으시죠? 요즘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많아져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켄지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키 씨,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안전한 시대야. 하지만 그 침묵이 계속되면 말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무너지는 중이라는 것을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졌고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감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회의실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도 정치적인 주제는 마치 금기어처럼 기피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카이치라는 이름조차 사람들 입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라는 애매한 표현이나 위에서 정한 방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대체되었죠.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게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저녁 사내에서 작은 음주 모임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고생했으니 다 함께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였죠. 그날도 와인은 한 병 열려 있었고 간단한 안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른 료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조금 실망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편집장 미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뻑뻑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을 앙다물었죠. 그 짧은 침묵 끝에 미호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료타 씨,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 말은 아무도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료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고 이야기는 바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에서 무언가 확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전철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살고 있던 이 도시는, 내가 사랑했던 이 공간은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 타나카 나오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도쿄 외곽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엔 함께 문학 동아리를 하며 많은 책을 함께 읽었고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유키야, 요즘 괜찮아?
이쪽 분위기도 좀 묘해. 나도 지난주에 어떤 손님이 책장 사진 찍고 갔어.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책방도 출판사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조용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지내는 사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혼란이 일상으로 바뀐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판사 안팎으로도 여러 프로젝트가 보류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가던 그때 회사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출판협회와의 교류 세미나 참석자 모집 3박 4일 일정, 서울 개최. 처음엔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였고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한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을 때 사토 미호 부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유키 씨,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종의 지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여러 감정이 얽혔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실제로 더 맑거나 깨끗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 열려있는 듯한 분위기가 피부로 와닿았어요. 세관을 지나고 짐을 찾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는 과정 모두가 매끄럽고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숙소는 종로에 위치한 한 호텔이었는데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물론 한국도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의 시선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무척 생경하면서도 위안이 되었어요. 교류 세미나는 이튿날 오후에 열렸습니다.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미나 장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위기는 비교적 편안했고 일본과 한국의 출판인들이 모여 자국 출판 시장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한 출판사 실무자 서지민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지민 씨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또렷한 인상의 편집자였고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요즘 일본 분위기 많이 무겁다던데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감정을 먼저 꺼내준 것 같아서요. 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출판이 원래 자유로운 작업인데 요즘은 그 자유라는 단어가 무색해졌어요. 지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공감돼요.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나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문장이 저를 살짝 눈물 나게 만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서울 체류 이틀째 되는 날 세미나 일정은 오후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혼자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경복궁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낯선 골목들을 따라 걷는 그 감각이 무척 오랜만이었어요. 도쿄에서야 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바쁘게 걸었지만 이곳에서는 제 호흡과 속도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인도는 넓고 신호등 하나에도 보행자 중심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자동 안내음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점자가 선명하게 깔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정류장 이름이 한글, 한자, 그리고 일본어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지?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도쿄 시내의 복잡한 지하철 안내 시스템과 가끔씩 외국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본어 표기뿐인 이정표들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경복궁 앞 광장에 도착해 천천히 앉아 있었을 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작은 종이봉투를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한 약차예요. 관광 오셨어요? 저는 당황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더니 금세 발길을 돌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가와 따뜻함을 건넨다는 경험이 요즘 제 삶에서는 사라졌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가 자동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QR 영수증을 받아들었을 때도 그 깔끔한 절차와 비인간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점원은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마치 어디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아주 잠시지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세미나 일정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서지민 씨와 마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오전의 일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할머니께서 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울컥했어요. 지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요. 광장 자주 나오세요. 관광객들 보면 인사도 하고 약차 나눠주시기도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일상이 된 분이죠. 그 말 속에서 저는 문득 조건 없이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그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음 날 오전 9시 반 출발 예정이었고, 그날 오후까지는 자유 일정이 주어져 있었기에 저는 체크아웃 전 짐을 가볍게 정리하고 근처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잠시 소파에 앉아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손님, 혹시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세요?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지갑을 건넸습니다. 그건 제 여권과 카드를 함께 넣어둔 여권 지갑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캐리어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체크인 당시 커피를 사면서 바지를 정리하느라 잠깐 의자 옆에 놓은 걸 깜빡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잃어버렸으면 내일 일본으로 못 돌아갈 뻔했어요. 직원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 담당자분이 발견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CCTV로 손님 동선 확인하고 프론트에 전달하셨어요. 호텔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지갑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기억을 되짚어 보니 일본에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먼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서든 잃어버린 물건 센터든 여러 서류와 증명이 필요했으며 때론 왜 그렇게 행동했냐는 식의 질문이 먼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북촌 골목을 천천히 걷는 동안 서울의 그리 넓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몇 번이나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고
이 도시의 느슨하지만 정직한 리듬에 조금 더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엔 마지막 일정으로 세미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환송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저는 자연스럽게 서지민 씨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권 찾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그거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민 씨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일이 저를 더 흔들었어요. 흔들렸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누군가가 내 실수를 덮어주거나 다정하게 처리해준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누가 주었는지, 왜 거기 뒀는지 책임을 먼저 따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를 먼저 생각해줬어요. 그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민 씨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어떤 자부심과 공감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과 같은 사회에서 살면 사람을 좀 더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신뢰는 위로보다 따뜻하고 배려는 말보다 깊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언뜻 보면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 도시라면 어디든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슷함 속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이면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출장 일정이었고, 사실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짧은 여행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나흘은 제 삶의 균형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틀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캐리어를 정리하다 말고 저는 오랫동안 손을 멈췄습니다. 지갑을 열어 여권을 꺼내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 입국 도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작은 도장이 내가 잠깐이라도 다른 공기 속에 있었다는 증거구나. 여권을 가방에 넣고 불을 끈 뒤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있는 호텔 메모지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나기 아쉬워하는 건 단지 이 도시의 풍경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느낀 감정들 때문이라는 걸요.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지갑을 찾아준 호텔 직원의 손길,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아주 당연한 장면, 그리고 서지민 씨와 나눈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이 제가 요즘 일본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서지민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민 씨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 일정 덕분에 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셈이나 아니더라도요. 그냥 놀러 오셔도 돼요. 그 말은 예상외로 깊게 와닿았습니다. 놀러 오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공항 리무진에 올라타고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남았습니다. 그건 돌아가야 하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곳에 대한 미련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창밖으로 바라본 활주로 위 햇빛은 선명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일본으로 돌아온 건 아침 9시 반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기내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를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기억을 조용히 되짚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익숙한 일본어 방송, 차분한 안내 방송, 정돈된 공항 풍경. 모든 것이 눈에 익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패스포트를 내밀고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짐을 찾기까지 전혀 지체된 곳이 없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딱딱하고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서는 길, 도로 양옆의 회색 건물들과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항상 이런 도시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까? 회사로 복귀한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예전보다도 더 조용했고 사토 미호 부장님은 눈인사만 건네며 정리된 출장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료타 씨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우리 팀에서 그 책 완전히 접었대요. 아예 계약 해지됐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 준비했던 출판 프로젝트였고 세심하게 단어 하나하나 조율하며 편집해온 책이었는데 어느 날 단 한마디 공지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 올려진 사내 회람지에는 사내 출판 가이드라인 강화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주제를 다룬 원고는 사전 협의 없이 외부 배포할 수 없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갔구나. 그날 밤 퇴근길 전철 안. 흐릿한 창문 너머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롭게 숨을 쉬었던 그 거리, 가벼운 농담과 따뜻한 말이 오갔던 카페, 익명의 친절이 아무 조건 없이 다가왔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조용하지만 무겁고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이곳.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는 여행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접어 넣어두었던 호텔 메모지들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제가 썼던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리움에만 머물지 말자. 지금 이곳에서 비록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남아야겠다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계절을 살다 온 듯한 느낌이었고 그 기억들은 아직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멈춰 세우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눈빛으로 의사를 주고받았고 회의 중에도 아무도 주제와 관련 없는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상사 몰래 간식을 돌리거나 소소한 불만을 푸념하던 공간이 이제는 조용히 눈치만 보는 장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저는 지하철 3호선 열차를 타고 회사 근처 역에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청년 한 명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아!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남성이 그 청년에게 거칠게 말을 던졌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도 없구먼. 청년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주웠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했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장면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아이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도와주던 장면.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았던 그 장면. 도쿄 지하철에서 벌어진 이 짧은 충돌은 말보다 더 큰 감정의 진폭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는 손끝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에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저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바람이 불고 있었고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사내 인트라넷 공지 사회적 민감 사안에 대한 사내 발언 자제 권고.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불편함과 답답함은 더 이상 착각이나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말 그대로 말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지민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처음 보내는 연락이었습니다. 지민 씨 잘 지내시죠? 서울에 있는 동안 사실 많이 배웠어요. 그때는 다 담담한 척했지만 지금은 그 순간들이 더 그리워집니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키 씨, 서울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그곳에서 힘들면 잠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면 다시 오셔도 돼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초대의 뉘앙스는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도쿄의 공기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줄어들고 검열은 강화됐지만 사람들은 말없이 출근했고 시간에 맞춰 퇴근했습니다.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일을 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의견을 내며 정해진 표현만 사용하는 하루하루.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덜미가 뻐근했고 메신저 알림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무슨 통보가 내려올까? 또 어느 책이 사라질까? 제가 맡고 있던 마지막 기획서조차 사내 외부 심의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가 되었고 더 이상 저에게 맡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출판사 외부 필진으로 활동하던 에세이 작가 스즈키 아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작년 제가 처음으로 편집을 맡았던 신인 작가였고 당시엔 굉장히 감성적인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유키 씨, 혹시 요즘 책 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지난 원고 계속 퇴짜 맞아서 솔직히 지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고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확답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뿐이니까요. 이상하죠? 글 쓰는 사람인데 요즘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조차 글을 쓰고 싶지 않아지는 사회.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행동이 사라져버리는 구조.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잠시 멍하니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엔 편집 교정지 몇 장, 한때 출간 예정이었던 원고, 그리고 사내 가이드라인이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오랜만에 서울 출장 때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엔 지민 씨의 답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그곳에서 힘들면 잠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면 다시 오셔도 돼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 짧은 문장들이 지금 이 공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하나 새로 열었습니다. from 타카하시 유키 to 서지민 서브젝트 혹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서지민 씨는 제 메일에 예상보다 빠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물론이죠. 그때처럼 세미나는 없지만 제 일터 구경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잠깐 숨 쉬고 가세요. 그 짧은 문장은 정확히 제 마음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휴가 신청서를 냈고 회사는 별말 없이 서류를 결제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가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히 밀어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다시 몸을 실었을 때 이번에는 출장용 캐리어가 아니라 작은 배낭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옷도 몇 벌, 노트북도 없고 종이 노트와 펜만 챙겼어요. 도착한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기온은 도쿄보다 살짝 따뜻했고 공기는 여전히 열려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민 씨는 종로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절 반겼습니다. 일하던 출판사 건물 1층에 있는 조용하고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진짜 오셨네요. 혹시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오고 나니 도쿄에서보다 숨이 더 쉬어져요. 지민 씨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이번엔 독자가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계세요. 그 말이 무척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민 씨의 일상에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편집 회의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듣고 작가와의 미팅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어요. 한국어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이 어떤 감정으로 일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회의 중 누군가가 정책을 비판하거나 사회의 모순을 말해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조심은 했지만 조심과 검열은 다르다는 것을 그곳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민 씨와 저녁을 함께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이렇게까지 자유롭지 않았죠? 지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알아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싸웠고, 누군가는 손해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수많은 단어들이 마음까지 닿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서울에서의 두 번째 체류는 관광도 업무도 아닌 내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노트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지민 씨는 출판사 일정으로 외근이 있었고 저는 익숙해진 종로 일대를 혼자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는 기분이었고 노트엔 어느새 여러 페이지가 글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상 위주의 메모였지만 이젠 문장이 흐름을 갖고 있었고 단어들이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북촌 골목을 걷다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문득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좀 무서웠어. 뉴스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표정이 없더라고. 그러게. 우리도 요즘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 그 말이 한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표정이 없다. 말은 할 수 있잖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그저 지나가듯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말이 제게는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감정의 문을 열어버린 열쇠 같았습니다. 유자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진 불편함을 침묵으로 덮어야 했던 일상, 비판을 피해 눈치를 먼저 읽는 방식의 대화, 그리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검열 속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오르며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찻집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건 회사도 국가도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과 수능의 구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오후, 지민 씨가 마치 눈치를 챈 듯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걷지 않으실래요? 낙산공원 야경 예뻐요. 낙산공원에 올라서 본 서울의 야경은 고요하면서도 생기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질서 있게 엮여 있는 풍경. 지민 씨는 말없이 저를 옆에 두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위로하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은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여기선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같은 도시인데 사람들 표정도 목소리도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져요. 지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잃으면 표정도 말도 감정도 다 사라지잖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본에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쉬며 돌아본 제 본래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체류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민 씨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일상과 일 사이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 듯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자신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키 씨, 혹시 한국에서 지내는 걸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의외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 제 자신이 어느 곳에 더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쿄에선 점점 말이 줄고 이곳에선 점점 말이 생기니까요. 그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지민 씨는 저를 한 출판 기획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소규모 출판인들이 모여 진행하는 독립 프로젝트였고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와 억양으로 자유롭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단어 선택에도 서로 비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의 의견이 끝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 박준호라는 이름의 프리랜서 편집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어 편집이나 번역 작업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일본 문학 파트를 넣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벅차오름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묻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거리를 다시 걷던 다음 날, 저는 가방 속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는 일이다. 비행기 귀국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도쿄의 집,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회사 일, 가족과의 약속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지민 씨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군데 더 가보실래요? 그녀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서점 겸 북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히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책들이 섞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일본 문학 애독자세요.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 종종 초대해서 낭독회도 열고 그래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유키 씨? 지민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일본 책 한 편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공간, 작은 마이크,
그리고 나지막한 책장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 그 순간 저는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확신. 도쿄로 돌아온 날 하늘은 흐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집까지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서울에서의 모든 장면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낯선 이의 친절, 서지민의 조용한 배려, 책장 너머 들려오던 숨소리,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선 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현실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집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공간 특유의 묘한 정적이 맞이했습니다. 공기엔 먼지가 떠 있었고 탁자 위엔 멈춰버린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새로 맞추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복귀 신고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와는 다른 움직임에 다시 몸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건 이질감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우듯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이질감이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근 첫날 사토 미호 부장님은 조용히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잘 쉬고 오신 것 같네요. 그 말엔 전과는 다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들렸을 텐데 지금은 당신 안의 변화를 조용히 눈치챈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라도 작가와 얘기해 봅시다. 아주 미세하게 누군가가 먼저 다시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예전처럼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스즈키 아야 씨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야 씨 지난번 원고 혹시 다시 손봐 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요. 그녀의 답장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키 씨 덕분에.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겪은 나날들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다리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무표정들 사이에서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은 다르게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표정이 더 단단해졌고 눈동자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업무 시간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어를 쓰기 전 더 많이 고민하고 그 단어가 정말 필요한지를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편집자 요시카와 에미 씨가 제 자리로 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키 선배, 혹시 요즘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는 놀란 듯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선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뚜렷해 보여서요. 예전엔 좀 조심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 말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조심하는 것보다 전하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에 에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선배 같은 사람이 저희한텐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어딘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돌아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에 용기를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새로운 출판 기획 공모가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변화의 순간, 그리고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는 시간.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공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한 도시에서 말이 다시 태어나는 곳까지. 그 문장을 입력하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시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공모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사내 메일함에 한 통의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지 제8회 사내 출판 기획 공모 선정 결과 발표. 타카하시 유키. 조용한 도시에서 말이 다시 태어나는 곳까지.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그 조용한 문장 속에 똑바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지 하단에는 선정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조용한 언어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기획. 그 문장을 읽자마자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그 말은 서울에서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 침묵의 무게, 말할 수 있음의 따뜻함, 그리고 다시 말하려는 몸짓, 그 전부를 정당화시켜주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에 공모 선정 사실이 공식적으로 게시되었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요시카와 에미 씨는 커피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선배. 드디어 말하셨네요. 그 말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제 자리로는 낯설지만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타카하시 씨, 그 기획안 진짜 좋았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 저희 팀 회의에서도 공유해도 될까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조금씩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 저는 그때부터 말을 고를 때 더 정직하게,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나와 누군가를 연결해주는 아주 오래된 다리의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안 선정 이후 저의 하루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출판 아이디어를 낼 때도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보류, 재검토라는 스티커가 붙지 않았고 메일함에는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협업 요청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외부 기획회의에 참석하던 중 한 프리랜서 에디터가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울 다녀오신 분 맞으시죠? 서지민 씨랑도 아는 사이로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움보다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 그쪽에 잠깐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지민 씨 쪽에서도 일본 출판계랑 교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그쪽에선 유키 씨 얘기를 꽤 하던데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낭독했던 짧은 문장이 지민 씨와 나눈 말들이 단지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바꾸는 실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 그건 막연한 기대도 미화된 감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서지민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민 씨, 요즘 그쪽에 제 이야기가 조금씩 전달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야 말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믿게 된 것 같아요. 답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유키 씨, 말을 시작하신 순간부터 이미 그 길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울의 골목길, 낙산공원 벤치, 찻집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던 날까지 모든 장면이 겹쳐지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건 우연한 체류가 아니라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곳 도쿄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연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봄이 왔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는 연분홍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공원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출근길 전철에 올랐습니다. 흔들리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느새 조금은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시카와 에미 씨와 함께 맡은 공동 기획은 이제 곧 최종 교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기획 안에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모든 것, 말을 잃고 다시 말을 찾고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닿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에미 씨는 편집을 마친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 책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위로도 좋고 그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만 전달돼도 괜찮아요. 조금씩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들이 올라오고 회의 시간에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다카이치의 외교 선언이나 국가의 거대한 정책 변화만큼의 파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조용한 움직임이 국경을 넘는 변화보다 더 값졌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서지민 씨와는 여전히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즘 한국과 일본 출판인의 교류를 위한 비공식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 모임 혹시 발표자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할게요. 그리고 조용히 노트 한 장을 꺼내 발표문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한때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첫 단추라는 것을. 책상 위 조명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하루 속에서 다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도쿄에서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제 안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의 귀에 닿아 또 다른 사람의 언어로 피어나게 되겠지요. 저는 그 가능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